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제가 있는데 바로 축천무희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악녀이자 요부가 한 명 있는데 그녀가 바로 축천무희지요. 축천무희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중국의 400명의 황제 중에서 유일한 여황제였던 축천무희는 중국 태평성대를 이끈 위대한 통치자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서 친아들마저 죽이고 여왕제로 등극한 사악한 통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황실 역사의 주인공이자 희대의 악녀라고 평가받고 있는 축천무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역사상 3명의 악녀들이 존재하는데 바로 여태우와 서태우, 축천무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악녀 중에서도 특히 축천무희의 잔인성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3명의 악녀 중에서 축천무희가 유일하게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고 황제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3명의 여성 중에서 다른 2명은 황제의 모로서 섭정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지만 축천무희는 자신이 직접 황제의 보위를 찬탈한 후 천하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했던 여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권력 욕구가 강했던 여태우와 서태우도 자신의 친아들만큼은 죽이지 않았지만 축천무희는 권력 찬탈을 위해서 잔인하게 자신의 친아들마저 죽이고 여왕제로 올랐으니 그녀의 잔악성은 정말 치를 떨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역사상 희대의 악녀라고 불리우던 축천무희지만 여왕제가 되고 난 후에는 관리를 공평하게 등용하고 통치를 잘해서 민생을 안정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업적도 함께 갖고 있어서 정말 중국 역사상 서로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진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축천무희에 대한 또 다른 평가도 있는데 그녀는 여왕제로 등극하고 난 후에 수천 명의 남총들을 궁궐로 끌어들여서 매일 밤마다 극절적인 향락을 즐겼으며 자신의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수천 명의 남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을 정도로 파렴치한 만행도 저질렀던 폭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희대의 음탕하고도 사악한 요부, 동시에 민색을 안정화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룬 위대한 군주라는 두 가지 평가를 함께 받고 있는 축천무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축천무희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일한 여왕제라는 신기록을 세운 여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축천무희는 중국 역사상 가장 대단한 여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권력을 잡은 후 축천무희는 피비린내나는 살육과 공포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중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이기도 합니다. 축천무희의 원래 이름은 무조인데 그녀는 지방 태수였던 무사하게 둘째 딸로 태어났고 14살 때 궁궐로 들어와서 궁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축천무희가 얼마나 대단한 미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축천무희가 궁궐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의 풍계는 낮은 풍계인 정오품의 제인이었다고 합니다. 축천무희가 비록 풍계는 낮았지만 그녀의 미모는 대단히 뛰어나서 사람들은 그녀를 무미랑이라고 불렀는데, 무미랑에서 무는 성씨이고 미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랑은 낭자라는 뜻으로 귀엽고 예쁜 낭자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축천무희는 궁궐에 처음 입궁했을 때부터 무미랑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천무희가 궁녀가 된 것도 그녀의 외모가 눈에 띌 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궁녀가 되어보라는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하며, 그래서 축천무희가 궁녀로 입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태종 제 때까지만 해도 축천무희는 태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이직 후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천무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궁녀로 입궁했을 때부터 화원과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축천무희는 하이직 후궁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 태종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축천무희는 당 태종의 내관을 매수해서 태종이 잘 다니던 산책 코스를 알아냈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당 태종이 출현하자 당 태종과의 조우를 시도했습니다. 이 당시 당 태종은 산책을 하러 궁원에 나왔다가 외국 사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나운 말을 보게 됩니다. 태종은 이 말이 너무도 사나워서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푸념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무조가 나타나서 태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먼저 철제식으로 때려서 말을 듣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철 몽둥이로 때려서 말을 듣게 하며, 그래도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면 철칼로 찔러서 죽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태종에게 당돌하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어린 축천무, 즉 무조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는데 이 정도의 잔인한 말을 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그녀가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한 성격을 지닌 냉혈한 이였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무저는 황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황후가 된 후에는 여왕자가 되기 위해서 궁궐에서 엄청난 휘파람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때 이미 측천모의 잔인한 성격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태종도 무조의 비정하고 잔인한 기질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자를 보면서 나라의 운세를 점치는 직무를 담당하는 태사령이 당태종에게 무조의 관상을 보니 장차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영모의 상이 강하다고 가르치며 그녀를 경계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만일 무조를 후궁으로 삼는다면 장차 모씨에 의해 영모가 일어나서 후손들이 큰 화를 당할 것이며 황실의 대가 끊어지게 된다고 태사령은 태종에게 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그때부터 무조를 멀리했으며 무조를 황실의 서가로 관리하는 관리 직책을 주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때 태사령의 예측은 나중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측천모는 태종의 후손들을 죽이거나 황해에서 쫓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여왕자가 되는 역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무저는 뼈한 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태종의 성운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태사랑의 이 같은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욕심이 워낙 강했던 무저는 장차 자신이 황후가 될 날을 확소고대하면서 그녀 특유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측천모는 비록 태종의 성운은 입지 못했지만 태종의 아들 고종에게 접근해서 온갖 기토와 간교를 부려서 고종의 마음을 완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태종이 병에 걸려 병석에 누웠고, 그 당시 무저는 태종의 병 간호를 도맡아 했는데, 그때 마침 태종에게 병만을 왔던 고종 이치가 무저를 보고 그녀의 미석이 홀딱 반했으며 무저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이 사망했고 그의 후궁들은 모두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무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기를 바랬지만 황제가 죽으면 그를 모시던 후궁들은 모두 출가해 비구니가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도였기 때문에 무저는 어쩔 수 없이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마음에 품고 있던 무저를 잊지 못해서 수시로 절로 그녀를 찾아가 몰래 만나 정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측천모가 황실로 복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종이 무저를 총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왕황후는 통 크게 무저를 궁궐로 입궁시켜서 고종이 후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후궁인 소숙비가 고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왕황후는 소숙비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부러 무저를 입궁시켜 후궁으로 만들므로써 두 후궁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도록 간교를 꾸몄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히 비구니로 살아갈 뻔했던 무저는 왕황후의 도움으로 궁궐로 들어와서 고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황후의 입장에서는 순한 토끼인 줄 알고 궁궐로 보내드린 무저가 사실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 매우 사나운 호랑이 새끼였던 겁니다. 고종의 총애를 독차지한 측천모는 이때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두 라이벌인 왕황후와 소숙비에게 치명적인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원래 무저는 입궁할 때부터 자신이 황후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후궁이 된 후 무저는 자신이 황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두 명의 라이벌인 왕황후와 소숙비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무저가 왕황후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꾸민 계략은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저는 후궁이 된 후 고종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무저는 그 딸의 죽음을 이용해서 왕황후를 제거할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측천모는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의 별궁으로 왕황후를 초대했고, 왕황후는 측천모의 출산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별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측천모는 왕황후가 돌아온 후 고종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는데요. 그런데 측천모는 왕황후가 돌아오고 고종이 도착하기 직전에 자신의 친딸을 목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측천모가 자신의 딸을 죽인 후 곧바로 고종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고, 이때 측천모는 숨진 딸을 고종에 보여주면서 왕황후가 방문한 후에 자신의 친딸이 죽었다고 가라면서 왕황후를 딸의 살해범이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측천모가 자신의 죽은 딸을 보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왕황후가 딸의 살해범이라고 말하면서 통곡을 하자 마음이 약했던 고종은 측천모의 같은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통곡하는 무조의 가짜 영국에 넘어간 고종은 측천모의 고변을 받아들였고 재판을 열어서 왕황후를 공주 살해범으로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소숙비 또한 공주 살해범의 공범으로 처벌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가 죽기 직전에 왕황후에 이어서 소숙비도 함께 측천모의 별궁을 방문했었기 때문이지요.
측천무의 연기에 속아버린 고종은 왕왕과 수숙비를 폐위시켜서 감옥에 가둬버렸고 곧바로 측천무를 황후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교란 술수를 부려서 두 명의 라이벌들을 모두 완벽하게 제거한 측천무는 655년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친딸마저 잔인하게 목들라 죽이다니 정말 측천무가 얼마나 잔인하고 표독스러운 여인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측천무가 황후가 되고 난 후 궁궐에서는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황후라는 권력을 획득한 측천무는 자신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황후가 된 측천무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왕황후와 소속비에게 곤장 100대씩 때리게 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그녀들을 알몸으로 술독에 담가버렸으며 두 여인은 며칠 동안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갔습니다. 측천무의 라이벌이었던 왕황후와 소속비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측천무의 모함으로 살인죄를 뒤집어 쓴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어 측천무의 두 번째 목표는 황태자 자리였는데 기존에 임명된 황태자 대신 자신의 낳은 아들로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수완이 뛰어났던 측천무는 돈과 재물을 써서 많은 대신과 황관들을 매수해 놓았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대신과 황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측천무가 황후가 되었으니 측천무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는 것이 법도에 맞는 일이라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결국 측천무의 염원대로 그녀의 아들 이용이 황태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쫓겨난 태자는 측천무가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하고 맙니다. 정치적 식견과 정리이 대단했던 측천무는 점차 정서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측천무는 자신의 앞날에 방해가 될 만한 대신들은 가차없이 숙청해 나갔습니다. 측천무는 고종의 숙부이자 승상인 장선무기와 그의 일가를 모조리 몰살시켰습니다. 또한 측천무는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던 대신들을 대역죄에 누명을 씌워서 모두 처형해버리는 등 공포 통치를 이어나갔습니다. 황태자에 오른 측천무의 아들 이용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대신들로부터 두터운 시임을 받고 있었기에 황제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은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황위를 장남 이용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기 황제가 될 것이 유력했던 황태자 이용이 측천무와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망한 장남 이용의 나이는 고작 24살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수숙비의 두 딸이 유폐된 상태에서 40대가 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는데 인정이 많았던 황태자 이용은 수숙비의 두 딸을 측은하게 이겨 두 여인을 시집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는데 바로 이 행동이 측천무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의 어머니인 소숙비는 측천무의 정적이었기 때문이지요. 이용의 그 같은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측천무가 자신의 아들 이용의 밥에 독을 넣어서 독살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24살밖에 안 된 이용은 어머니 측천무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장남 이용이 죽은 후 측천무는 자신의 둘째 아들 이연을 새로운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황태자 이연은 여성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고 어머니의 잔인한 숙청 작업에 불만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이연의 이러한 행동은 어머니 측천무의 심기를 심하게 건드렸고 측천무는 두 번째 황태자 이연을 태자로 임명한 지 5년 만에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2300리나 떨어진 먼한 곳으로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둘째 아들 이연이 황대과사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측천무의 귀에 들어갔고 그 시가 자신의 통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측천무는 사신을 유배지로 보내 이연이 자살할 것을 강요했고 결국 이연은 자살로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측천무는 자신의 친아들 2명을 거짓 누명을 씌워서 폐허시켰을 뿐만 아니라 살해하는 패륜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2명의 아들을 폐해시킨 측천무는 자신의 셋째 아들 이연을 황태자로 책봉했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이연인데 이 이연이 둘째 아들 이연과 이름은 똑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 셋째 아들 이연은 다른 2명의 태자들과 달리 매우 유약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 측천무의 말에 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683년 고종이 병이 악화되어 56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셋째 아들 이연이 고종에 들이어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이처럼 고종이 죽고 난 후 측천무는 허사비 황제인 이영을 등에 업고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모든 정사를 자신의 뜻대로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축천무의 세 번째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축천무의 세 번째 목표는 자신이 스스로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황제인 자신의 아들에게 거짓죄를 뒤집어 씌우고 모함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쫓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황제가 된 이현이 자신의 장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현의 처 황후 위씨와 그녀의 아버지 위현정이 이현의 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와 방책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현의 어머니 축천무가 실권을 독차지하고 아들 이현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인데요. 위씨 황후와 위현정이 서로 모의하는 것을 눈치챈 축천무는 셋째 아들 이영을 국정을 농단한다는 이유로 전격 폐위시켜버렸고, 그의 외적 세력들을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축천무는 넷째 아들 이단을 황제로 책봉했는데 그가 바로 예종입니다. 막내 아들 이단이 황제가 되었지만 축천무는 황제 이단을 궁궐 안에 가둬놓고 외부의 교류를 일절 끊어놓고 일체 대신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 이단은 궁궐 안에 감금당한 채 황제로서 그 어떤 권력도 행사하지 못했으며 모든 실권은 오로지 축천무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축천무가 자신의 아들을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고 권력을 완전 독점한 채 국정을 자기 멋대로 농락해 나가자 지방에 있던 후족들이 축천무에 반대해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684년경 양주에서 이세족의 손자 서경업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도 장안까지 진격해왔는데 축천무는 30만의 군대를 모아 반란군 토벌을 위해 급히 출동시켰습니다. 축천무가 출동시킨 진압군은 40일 동안 반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서기업의 반란을 완전 진압했습니다. 이처럼 반대파의 반란을 모두 제압하면서 더욱 권력이 강화된 축천무는 자신을 반대하는 대신들에게 역물을 일으켰다는 거짓된 누명을 씌워서 모두 숙청해버렸습니다. 반대파 대신들을 모두 숙청해버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충속파 측근들을 대거 관직에 임명하면서 축천무는 조정을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690년 축천무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자 허수아비 황제인 예종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황위를 넘겨받았고 67세 나이에 여왕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신의 최종 목표인 여왕제 자리에 오른 축천무는 나라 이름을 주로 변경하고 수도를 낙양으로 삼아 천도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왕제가 탄생했는데, 축천무는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친아들 중 2명을 죽이거나 2명을 폐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에 태세랑이 만약 태종이 무도를 가까이 하면 그녀에 의해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황희대가 끊기고 나라가 망한다고 가냈는데 그의 예언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축천무는 궁극적으로 여왕제가 되기 위해서 1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죽였으며 나머지 2명의 아들은 폐시켜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친자식마저 살해하는 폐륜적 만행을 저질렀던 것인데, 축천무의 권력심과 탐욕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축천무의 업적. 축천무는 67세의 나이에 여왕제가 되었고 그 후 15년 동안 주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왕제가 된 축천무는 관리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홍리라는 비밀 감시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는 남들의 비리를 먼저 고발하면 빨리 승진시켜주는 제도로 관리들 사이에 서로 충성 경쟁을 유도했으며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게 만드는 매우 악랄한 정치를 추구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축천무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관리나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죽이는 등 엄청난 공포 정치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천무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등 자락스러운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축천무는 정치만큼은 잘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축천무는 제2기간에 과거 제도를 실시하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라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축천무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실의 함이라는 투감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백성들을 위한 유인 정치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축천무는 민생 회복과 생산력 증산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삼고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는데, 그 결과 축천무의 제2대에 최고의 경제적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축천무는 일 잘하는 관리에게는 상을 주고 일 못하는 관리들은 퇴출시키는 등 신상필벌을 확실히 구현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인사관리를 해나가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축천무는 정인걸, 장간지 같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서 최우선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그녀의 제2기간에 태평성대를 일으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천무가 민생 안정과 태평성대를 일으켰다는 그녀의 업적은 그녀의 시대에 살았던 인구 수치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2년 고종 제이시의 총 가구 수가 385만호인데 반해
측촌무호가 황제가 되고 통치했던 시기인 705년도에 총 가구수는 600만호로 무려 고종 때보다 215만호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구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측촌무호가 백성들의 삶을 잘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측촌무호의 최후. 그런데 측촌무호가 여왕자가 된 후 남색을 무척 밝혔다고 하며 수많은 남성들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 밤마다 쾌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왕자가 된 측촌무호는 중국 전역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궁궐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총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3,000명이나 되는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남총으로 뽑아서 궁궐로 입궁시켰습니다. 측촌무호가 뽑았던 남총의 조건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 젊은 남성일 것, 둘째, 미모가 수려할 것, 셋째, 키가 크고 풍채가 좋을 것 등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멋진 남성들을 뽑아서 궁궐로 불려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촌무호는 이렇게 젊고 잘생긴 남총들을 매일 밤마다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서 엄청난 향락생활을 즐기면서 음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측촌무호는 궁궐 속 은밀한 곳에 공학부라는 기관을 설치해놓고 이곳에 젊은 남성들 3,000명을 배치했는데, 그곳에서 밤마다 젊은 남성들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동침하는 등 그녀의 뜨거운 욕정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한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그녀의 정욕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측촌무호는 여왕자가 된 후 70세가 넘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젊은 남성들을 번갈아 바꿔가면서 정욕을 채웠다고 하는데, 측촌무호야말로 정말 대단한 음탕한 요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측촌무호가 매우 총애했던 남총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장씨 형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장씨 형제는 측촌무호가 73세에 만났던 남총인데, 장씨 형제는 피리를 아주 잘 불었을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했으며 능력도 뛰어나서 측촌무호로부터 큰 총애를 받았습니다. 측촌무호는 밤에는 장씨 형제에게 침지수발을 들게 했고, 낮에는 그들에게 높은 관직과 특권을 주어서 자신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게 했습니다. 측촌무호 재기간에 그녀의 총애를 듬뿍 받았던 장씨 형제는 조정의 최고 실력자가 되어서 엄청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들 장씨 형제는 원래 측촌무호의 딸 태평공주의 정부였다고 하며, 태평공주가 어머니인 측촌무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애인 장씨 형제를 측촌무호에게 상납해서 남총으로 삼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어머니 그 딸로서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습니다. 측촌무호가 제2후반기에 남총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서 그녀의 지지 기반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권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측촌무호가 총리하였던 장씨 형제가 측촌무호의 후광을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농단을 부리면서 많은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측촌무호가 점점 연루해지면서 그녀는 정사를 멀리했고, 대신 장씨 형제로 하여금 정사를 돌보게 했는데, 측촌무호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던 장씨 형제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농간을 부리자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했고, 국정에서 소외된 원로 대신들이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결국 측촌무호의 불만을 품고 있던 대신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705년 나이 82세가 된 측촌무호가 건강이 악화되어 병석에 눕게 되자 재상 장간지가 군사를 모아 군사반란을 일으켰고, 측촌무호의 두 아들을 앞세워서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재상 장간지의 쿠데타에 동조했던 인물은 측촌무호에 의해 황해에서 쫓겨났던 아들 이응과 이단이었고, 측촌무호의 두 아들은 재상 장간지에 협력해서 군사 쿠데타에 편승해서 함께 궁궐로 입성했습니다. 궁궐로 쳐들어간 쿠데타군은 측촌무호를 압박해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었고, 대신 측촌무호의 셋째 아들인 이현을 새로운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측촌무호가 만든 주나라에서 다시 당나라로 국명을 회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쿠데타군은 측촌무호의 비호 아래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권력농단을 일삼았던 장씨 형제를 죽이고 그들의 시신을 골문 앞에 효시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군은 비록 측촌무호가 정사를 어지럽힌 책임은 있지만 황제 이현의 친어머니라는 점을 참작해서 처벌은 하지 않았고, 실권이 없는 태사 황제의 자기를 주어서 결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측촌무호가 여러가지 실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황제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죠. 이렇게 쿠데타에 의해서 측촌무호가 권좌에서 축출되는 바람에 주나라에서 다시 당나라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측촌무호는 자식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몇 가지 유언을 남긴 채 80세 나이로 편안히 숨을 거뒀습니다. 이때 측촌무호가 죽기 직전에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가문인 무씨 가문을 잘 돌봐달라는 것과 자신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왕황후와 소숙비 일가를 사면 복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칭해줄 것을 당부했고, 또한 측천무호는 자신의 묘비에 달 묘비명에 그 어떤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측천무호가 자신의 묘비명에 아무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요원했던 이유는 자신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지 않고 후대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합니다. 즉, 측천무호는 자신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 후대의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측천무호는 자신의 권력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자식을 3명이나 죽이는 패륜행위를 일삼았던 아주 잔인하면서도 포악한 여왕제이자 요부였는데, 그녀는 세월의 흐름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지 8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측천무호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함께 내려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권력 획득을 위해서 친자식마저 죽이고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단행했던 아주 사악한 여왕제이자 요부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를 잘해서 민생을 잘 돌보고 태평성대를 이룩한 뛰어난 여왕제라는 평가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측천무호가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대를 이룩한 업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한 명의 친딸과 2명의 친아들을 죽이는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녀를 성군이라기보다는 포악한 여왕제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역사전에 따르면 측천무호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직접 죽인 사람은 200명에 이른다고 하며, 측천무호의 지시를 받거나 그의 정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들이 죽인 사람은 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룩한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친아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측천무호가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녀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들을 살해하는 패륜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측천무호는 결코 성군으로 기록될 수 없고 영원히 폭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신은 여러가지 업적을 쌓으면서 후대의 사가들로부터 성군으로 불리고 싶었겠지만 친자식 살해라는 패륜행위가 업보가 되어서 성군이라는 명예를 얻지 못하고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었던 측천무호의 파란만장한 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천무호가 성군인지 아니면 폭군인지 여부를 말이죠. 지금까지 장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